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쌍특검 처리 의지를 다지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죠. 보름달 지고 초승달 차오른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후 정치 품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많은 통계조사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산업활동 동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지 경제본부에서 KBS 서영민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심 기자는 이번 주 우리 한입뉴스 가족으로 합류를 했는데 네네. 어떻게 좀 잘 적응이 되세요? 여러 번 굴렀더니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보고 어떤 문자가 와서 야단치지 마라. 용기를 북돋아줘라. 네, 알겠습니다. MZ세대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네. 자, 잘못한 건 또 지적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직 마이크 적응을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지적을 당했네요. 네. 오늘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8명이 지명이 됐고 또 네.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총 11명인가요? 네.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자, 어떤 내용입니까? 발표 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보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비정치인들로 꾸려졌다라는 네.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 구성인데, 이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입니다. 45세 동갑으로 알려진 한지아 의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또 구자룡 법무법인 한배열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잘한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했던 윤도현 솔 대표는 21세예요. 네. 네. 가수 윤도현 아닙니다. 네. 네. 21살이시니까 예, 최연소 비대위원 됐고요. 또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 포럼 대표, 이분은 39살 이렇게 합류를 했고, 네. 민경우 대한연대 상임대표, 김경률 회계사가 포함이 됐고, 7명 비대위원이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꾸려져 있고요. 지명직 비대위원 중에 유일하게 이제 현역 의원이 있다면 그 최고위원 지냈던 김혜지 네. 의원, 예,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리고 당연직 비대위원은 윤재욕 원내대표, 유희동 정책위의장 이렇게 꾸려졌는데, 내일 열리는 상임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유희동 정책위 의장은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할 때 사퇴를 했는데 그냥 또 유입이 됐고요. 71년생이고 유희동 정책위 의장까지 70년대생이다. 이런 또 분석과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 가장 많은 시선이 쏟아질 부분이죠.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그래서 두 개니까 쌍특검입니다.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안건이 되는 거죠? 네, 이 야당 주도로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 본회의 숙려 기간인 60일이 지나서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만 부여하게끔 한다는 점에서도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
받아야 된다. 이번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그 국회 의석을 생각한다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정의당까지 6석을 갖고 있으니까 야권이 강행한다면 본회의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체가 범죄를 인정하는 거란 입장을 견지했던 여당이 영부인 특검에는 반대한다라는 게 어불성설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수용불가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 여당 내부에서도 어떤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살짝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악법이다. 총선 네. 정쟁을 시도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결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쌍특검 특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네. 평론가님 말씀해 준 것처럼 국민의힘도 여전히 불가하다 이런 팽팽한 입장을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쌍특검에 대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야권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도 오늘 본회의는 무사히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그간 이 사안을 두고 뭐 명확하게 대립을 이어온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 정치권이 급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여야 관계가요. 네. 네. 일단 뭐 야당이 강행 처리하면 여당의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건의가 재연되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극한 정쟁으로 이렇게 몰아갈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직 새 총리가 과연 어떤 앞으로 행보를 할까가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끝났는지 어떤지 아직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지 궁금해지는데 네. 자, 당 통합의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그 중진들하고 만남을 시도하면서 거듭 통합을 강조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오후 12시에 만나기로 이게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네. 지금은 아마 비공개로도 모이고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추정이 나오는 게 그 정세균 전 총리가 그 전에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으니까 그 의견을 취합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도 연락을 취해보고 조만간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가겠다. 뭐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일단 그 공개적으로 밝힌 의사만 이제 좀 제가 옮겨보면 당 통합에 대한 조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도 또 얘기를 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자기 희생적 결단 없이는 당 분열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들어온 보도를 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에게 신당 참여를 또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전직 새 총리 중에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와 좀 협력을 할 수도 있다. 아니다. 또 다를 수도 있다. 자, 어떤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민주당 당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계파 갈등이 심화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리를 지냈던 3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전 총리들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뭐 지난 저희 방송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지난 24일, 26일 김 전 총리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연쇄 조찬을 하고 의견을 나눴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뭐 변화는 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정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뭐 관심이 귀추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그래서 이 전 대표와의 회동도 물밑 조율 중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네네, 조율 중이다. 자, 이런 가운데 방금 전에 이제 회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발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 개파 갈등이 더 격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네요. 네, 그 연말로 뭔가 그 통합의 시한을 좀 정해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내 내용을 수습하려던 민주당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변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남평호 전 실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에 총리실 민정실장 또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화공생 부의사장을 맡고 있고요. 그야말로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내가 대장동 최초 제보자다라고 나온 거고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치고 올라온 건데 그간 그 대장동 의혹이 사실은 이낙연계에서 최초로 제기됐다라는 해석은 뭐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권 내에서도 뭐 분분하게 많았었습니다. 네. 뭐 당내 싸움이 더 치열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남평호 전 실장이 처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뷰가 나가고 파장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인데 일단 남평호 전 실장이 설명하기로는 대장동 원주민 한 사람에게 제보를 받아서 관련한 조사를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나 캠프에는 본인이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몰랐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측근인데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몰랐을 리 있을까라는 네.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 이렇게 관련한 내용을 공개한 걸 두고서 친명계 내에서는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가 당과 결별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네, 이 친명계 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커밍아웃 수준이었죠. 거의 뭐 최측근 이낙연 전 총리의 최측근이었는데 내가 제보자였다 이런 말들을 두고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 전 대표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사퇴, 이재명 대표의 사퇴 그리고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런 요구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커밍아웃 상황에서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 전 실장의 폭로가 이낙연 전 대표와 사전 협의 없는 독자 행동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추진 중인 만큼 당내 반영 여론의 이목을 끌기 위한 정치적 세법이 깔렸다. 이런 추측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것도 이 발표 이후에 누가 제보를 했느냐 이후에 상당히 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관계, 또 친명계와 NY계, 이낙연계라 그러죠. 또 관계가 네.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오늘 여러 보도를 보니까 친명계뿐만 아니라 이 비명계에서도 약간 왜 그럴까 우려의 시선들을 보내고 있어서 네. 당내 갈등들이 조금 더 심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이력을 두고 적격성 공방을 벌였는데 여야 입장은 어떻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습니까? 네, 일단 여야는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이력을 두고 적격성에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추켜 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검사공화국의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공방도 뭐 있었습니까? 네, 일단 지난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도 있었는데요. 네. 가족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관련 민원을 방심위에 넣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원은 친척이든 다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민원인에 내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인데 만약 나와서는 안 될 정보가 제공됐다면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친인척을 동원하거나 일반인 이름을 도용해 민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심위는 어떤 것도 조작해낼 수 있는 범죄 집단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거기서도 또
여야 간에 또 의견이 또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네요. 네, 여러 부분에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잠시 뒤에 2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오늘 출연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전에 한입뉴스에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제는 이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이따 네. 물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네요. 이제는 본격화가 된 거네요. 네. 개혁신당을 가칭으로 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네. 창당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과거의 영광과 유산의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라든가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출마도 제안을 받았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따가 소장님이 또 직접 물어보시면 네.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그 발언에서 재밌게 본 부분이 나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다. 네. 그걸 실제로 글자를 보시면 대문자에다 소문자 이렇게 섞어서. 네. 섞어져 있죠. 그 자체가 그 어떤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네.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 공동 설립자잖아요. 근데 경영 싸움에 밀려서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설립했던 회사가 개발한 운영체제 이름이 넥스트 스텝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후에 그 애플이 실적이 떨어지니까 이 회사를 인수했고 스티브 잡스가 복귀를 해서 기존 운영진을 축출하고 최고 경영자가 됐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함의를 많이 담지 않았나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 나도 그럴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따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앞날에 그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좀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문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마찬가지로 후속 보도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더 재밌게 봤던 부분은 네. 일단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느낀 게 오늘 저희가 여기 오면서 나왔던 보도들인데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해 첫 행보가 이제 현충원 참배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첫 행보가 현충원 말고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 잡혀있기로는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로 알고 있는데 1월 2일 첫 행보로 대구로 가는 거는 이미 여당에 포섭당한 것 아니냐 요런 주장을 펼쳤고요. 네. 그러면서 선거에 이기겠다는 사람들은 물병 맞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신년 인사회를 대구로 간다. 시작부터 피해 다니는 것이라고 요렇게 좀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전에 재결합은 없다라고 해서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향후에도 연대설에 대해서 싹둑 잘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관련된 보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전 대표의 의중대로라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후 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적어도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겠다. 총선 이후에도 연대 가능성은 약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네. 나머지 의대 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혁,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구체적인 정책들까지 비판하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은 연대나 협력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텐데 네. 이 질문도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인 만큼 정체로 인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속도 떨어지는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나들목 목간지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복정에서 수서까지 15분 정도 걸리겠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 진안지점 2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성산램프부터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경기권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초와 수원, 남사에서 주춤하고요. 이후로 안성 일대 지나는데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론 구리부터 상일까지 7km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반월터널과 양지터널을 앞두고 6km씩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새해가 되고 100일 정도 남았다고. 100일 정도 네, 남았나요? 1월 2일 기준으로. 아, 네. 그렇군요. 역시 심재민 기자가. 네. 자, 내년 총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전자개표기, 자동개표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자개표기가 먼저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 사무원들이 사람이 투표지를 한 장씩 집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개수기에 넣어서 매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전자개표기를 거친 그 투표지를 바로 심사개수기에 넣어서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속도로 원래 그 기계가 한 장씩 떨어뜨려 주는데 그게 정말로 그 뭐 두세 장 뭉텅이로 나오진 않았는지, 아하. 한 장씩 떨어졌는지, 제대로 분류됐는지, 또 용지가 정상적인 용지인지, 이 정도만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사람들이 그걸 한 장씩 집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개수기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는 그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네. 선거 때마다 이 논란이 반복되고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뭐 대선 때인가요, 지방선거 때인가요, 뭐 투표 용지가 속골이에 담겨 있어. 그것도 상당히 또 논란이 되면서 정확한 개표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아마 강조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심재민 기자, 네. 개표가 상당히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핸드메이드 방식의 개표가 이루어지면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일단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 사무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조금은 늦어지겠지만 최대한 조금 줄여보겠다, 이렇게 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외에도 총선에 도입되는 부정선거 방지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안보컨설팅 지적에 따라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킹과 무선통신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일렬 번호를 QR코드 형태에서 막대기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고요. 네, 공직선거법은 일렬 번호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QR코드 형태의 일렬 번호 인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여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또 선거는 공정성, 네. 또 정확성이, 또 투명성이 생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했을 부분인데, 의대 정원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의대 정원 확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도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정부와 의협이, 의사협회가 어제 올해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는데 뭐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모습입니다. 자, 입장이 어떻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의협에서는 의사를 제외하고 뭐 의대 정원수를 높이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 약간 서운한 감정들을 표시했습니다. 네. 일단 양동호 의협 협상 단장은 정부가 의사수를 정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의 의대 정원과 관련해 밤을 새워서라도 의정협의체 안에서 끝장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의료계를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정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공공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우리 사회가 적대와 갈등만 남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논의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그 중간 지점을 못 가는 또 보시는 분들 또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상당히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봅니다. 러시아가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 한국에 보복성 조치를 예고했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내고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여기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상응한 조치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한국 경제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앞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6일에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상황허가 대상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전략물자에는 해당은 하진 않지만 네.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는 대량 파괴 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철, 고철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무기로 쓰기도 했었잖아요. 녹여서요. 네. 그래서 이번 추가 대상에는 그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품목들, 그 굴착기 같은 건설 중장비, 또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 2차 전지, 항공기 부품 이렇게 682개 품목이 포함이 된 건데, 네. 그러면은 이미 수출 금지 들어갔던 품목을 포함하면 총 1,100여 개 품목의 러시아 수출이 제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러시아에 수출되는 품목이 제한되는 거죠. 네,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을 그렇게 더 추가로 제한을 했고 우리의 이런 조치에 러시아가 하루 만에 보복을 예고한 겁니다. 참 지금 우리와 또 러시아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는 좀 개선됐습니다만 네. 북한과 러시아가 또 군사 협력을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부담이 될 텐데 새해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가봅니다. 자, 발포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가 좀 다뤄보긴 했었으면 되는데. 네, 어제 이들의 임무가 끝났다 종료까지는 저희가 뉴스를 어제 뭐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오늘 그 종료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뭐 핵심 진상 규명 과제했던 부분들에서 밝힐 수 없다. 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려나 또 비판의 시각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핵심 진상 규명 과제였던 군에 대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를 포함해 국가기관의 5.18 은폐, 왜곡, 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 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이 모두 다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밝힐 수 없다. 불능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 앞으로 이게 이제 대통령께 보고되는 보고서를 만들어질 때 이 불능이라는 판결 때문에 뭐 이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네. 이런 기대감들이 모두 좀 무너져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하지만 한간에 누가 발표했느냐 발표 명령자는 좀 거론되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일단 여러 가지 얘기나 뭐 거론됐다라는 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종합적인 결론은 불능이다라고 나와서 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는데 이제 이 결과 방금 전에 이제 뭐 보고서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그러는데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진상규명 결정된 과제들의 조사 내용과 결과는 향후에 작성될 종합보고서에 담기게 되지만 불능 판결이 난 이 부분들은 뭐 전부 담기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사안들도 일부 내용에 따라 실제로 규명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건지 또 의문에 의문을 낳는 건 아닌지 불확실하고 답답했던 것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또 그동안 또 이 규명조사 활동에 대해서도 네. 좀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인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 겨울 들어서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시행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갑갑하다 느꼈는데 안 그래도 요게 오늘 딱 시행이 되더라고요. 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낮춥니다. 또 석탄 발전소 가동도 제한되거나 중단되고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방진 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게 조처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그래서 또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태양건설입니다. 태양건설이 그래도 건설업계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기업인데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그가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SBS 주가도 막 요동치고 있고. 네, 관련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 돈이 묶이면 건설사가 줄줄이 타격을 입을까봐 지금 사실 그래서 뭐 청약이라든가 신규 아파트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신데. 그 부동산 PF 위기 때문에 결국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까지도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갚아야 될 곳 때문에 이제 서울 성수동에도 너무 취재진들도 몰려가고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계속 이제 뭐 워크아웃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좀 추이가 이렇게 주목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렇게 신청했다는 소식이 결과가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연쇄적으로도 다른 건설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저트송입니다. 8141님의 사연입니다. 건설 현장에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계획된 건설 공사를 끝내야 해서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점심 먹으면서 시사본부 듣는 게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142님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많이 바쁘실 텐데 힘내시고. 자, 악동 뮤지션의 러브리 디저트송으로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ou know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You know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따져줘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wow. 우리 관계 TV 대회를 매일 봐도 좀 같이 big beginning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리진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 질투 자유로운 날같이 펄펄펄 송이가 나를 삼킬걸 알면서 나에 뛰어들었어 점점점점점 So lovely they so lovely All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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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난 You know 아끼는 옷에 커피를 쏟아도 You know 내가 준 목걸이를 잃어버려도 한 번 더 같은 걸 사준 걸 다시 또 잃어도 좋아 I don't care I just care about you 여기 어때 How you like that 짚어주고 될게 빈 털털이 주빌라떼 박수같이 안 봐고 누가 베글을 say 비타민 U가 필요해 만들어줘 새도랗게 자꾸 문이 벌집 두 눈에 Honey help So lovely they so lovely All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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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난 누구 사랑받고 그리 예쁘게 컸니 Mommy or your daddy or them both lovey-dovey things 너의 곁에 everyday Good morning, good night 너 이름 부를 때 So lovely they so lovely All day with you so lovely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새털같이 많다라는 표현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 왜 하필이면 오늘이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 새털같이 많다란 건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많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새보다는 털이 더 많은 그런 짐승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원래 소의 털을 뜻하는 쇠털을 써서 쇠털같이 많다가 맞는 표현인데요. 발음을 쉽게 하려다 보니까 쇠털이 새털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을 축하하며 지낸다고 할 때 동사 세다와 쇠다를 혼동해서 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중에 맞는 표현은 쇠다입니다. 설을 쇠다, 추석을 쇠다 같이 말하는데요. 동사 쇠다는 명절 외에도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해서 기념하고 지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면에 세다는 동사로 쓰일 때는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 외에도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것이 털이 휘어진다는 뜻도 있어서 머리가 허옇게 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센 개꼬리 시궁창에 3년 묻었다 보아도 센 개꼬리다 라는 게 있는데요. 봄바탕이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연말 추위 걱정은 없지만 먼지가 기승입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인천, 경기, 충남 북부는 곳곳이 매우 나쁨 단계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세종에 예비 조치가 시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주말까지도 먼지가 정체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충남권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더 답답합니다. 아산, 논산의 가시거리가 지금도 120m로 매우 짧은데요. 낮까지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5도, 춘천 6도, 대전 7도, 광주 10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동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경상권 동부와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한 만큼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전북 동부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어서 연말 연시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7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이 이르면 오늘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으로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군 정신교육 교재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곳으로 기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에 새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직전해보다 10% 늘었고, 이 가운데 갑상선암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1%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연말이니까 좀 뭐 훈훈한 이야기 없을까,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24년째 한결같이 나타나는 천사가 있다고요? 전북 노송동에 천사가 처음 나타난 건 24년 전인데요. 네. 초등학교 3학년 한 명이 이제 돼지 저금통 하나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와서 누군가로부터 심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금통 안에는 무려 58만 4천 원이 들어가 있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노송동의 주민센터로 땡땡교회 표지판 뒤에 놓았다라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이 상자 안에는 수북한 5만 원의 현금 다발과 함께 빨간 돼지 저금통 하나, 그리고 A4 용지에 인쇄된 짧은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 노송동에 이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난 건데요. 어느덧 2000년부터 올해까지 천사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노송동을 찾았고요. 네. 누적된 기부금은 무려 9억 원이 넘습니다. 와, 참 누군지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꼭 우리가 이걸 너무 뉴스화해서 또 누군지를 꼭 찾아낸다, 이게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천사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부금을 절도당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면서요?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2019년에는요. 주민센터 옆에 놔둔 기부금 6천여만 원을 2인조 도둑이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 때문일까요? 2020년, 그러니까 다음 해부터는 천사가 기부금을 놓고 가는 장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원래는 이 주민센터 옆에 공원이나 지하 주차장 같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기부금을 놔뒀었는데, 이후로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기부금을 숨겨놓곤 했습니다. 그간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으로 지원받는 가구만 보더라도 무려 6,500세대가 넘고요. 학생으로는 150여 명도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끔은 천사가 콕 집어서 희망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천사의 편지에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꿈을 접어야 하는 전주 학생들과 또 소녀 가장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적기도 했다고 하네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가 누굴까?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일까? 전주시 아니.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주시 노송동의 이 익명의 기부자의 말로 천사네요. 진짜 이 꾸준함에 그리고 정말 감탄합니다. 네, 천사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저라고 답변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후변화 여파로 알프스 산맥에 눈이 줄면서 이 지역 스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봐야겠네요. 네, 뭐 겨울하면 스키장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기후로 눈이 부족해서 스키장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지대에 최근까지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키장들이 성탄절을 한 이틀 앞두고서야 스키장을 전면 개장을 했는데 알프스 산맥은 전 세계적으로 스키장 이용객이 무려 40%가 몰리는 지역이고요. 와. 매년 연말 그리고 연초가 최대 성수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규모만 보더라도 한 해가 3억 유로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보면은 42조 8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산업이네요. 엄청 크죠. 근데 문제는 이 이상기후가 올해만 그럴까? 내년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네, 문제는 올해만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이처 기후 변화 이 논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기후 평균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정도 높아지면 유럽의 28개 국가의 약 2,200개 스키 리조트 중에서 53%가 눈 부족에 시달릴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평균 기온이 만약에 산업화 이전보다도 4도 더 높아진다라고 할 시에는 전체의 98%가 눈 부족을 겪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죠. 대책 중 하나로는 스위스 바젤 대학의 연구진들은 고도 한 8,000에서 2,000m에 위치한 스위스 스키장들의 경우에는 낮은 고도 스키의 슬로프 운영을 포기하고 높은 곳의 슬로프만 인공 눈에 의존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인공 눈 생산에는 많은 수자원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 스위스 스키장들의 물 사용량 자체가 인공 눈 생산 때문에 21세기 말까지 지금보다도 한 79%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프랑스 스키장의 경우에는 최대 9배까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계속 이런 현상이 유지된다 싶으면은 인근 주민들까지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지역 내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는 문제들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다가는 정말 눈이 다 녹아내리고 만년설 위해서 스키를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얼마나 지위가 향상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요.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의 70%를 받습니다. 다만 이런 임금 격차는 2012년 한 64.8%였는데 2022년으로 갈수록 70%로 서서히 좁혀지고 있다라고 같은 합니다.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이 받는 급여의 70%밖에 못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다행히 이게 조금씩 좁혀지고 있긴 한데 남성과의 고용별 성별 격차도 보면은 2012년에는 22.5%포인트에서 지난해 한 18.6%포인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격차가 35에서 39세 사이에 30%포인트 이상으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시기를 보면은 여성이 출산 그리고 육아 등으로 경력이 좀 단절되는 시기와 겹치더라고요. 결혼 이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물론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경력으로 이어가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니까 공공기관 임원은 2018년에 한 17%에서 지난해에는 23%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저는 뭐 남녀를 떠나서 같은 일을 하면은 같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생산 공장에서 제조 로봇이 사람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이게 뭐 어떻게 로봇 전쟁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영화에서만 볼 법한 이야기인데 미국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의 생산 공장 기가팩토리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일부 사고의 경우에는 로봇에서 근로자가 공격당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기가팩토리에서 근로자가 로봇의 공격을 받아서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 2021년입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엔지니어 한 명이 제조 로봇
로봇에 의해서 벽에 고정된 상태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일을 했던 이 로봇인데 네. 근로자가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동안 전원이 꺼져 있었어야 했지만 부주의로 인해서 이게 켜져 있었던 거고요. 로봇은 프로그램이 된 이제 동작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의 등과 팔을 금속 집게팔로 찌른 거죠. 이 당시 로봇에게 찔려서 상처를 입은 엔지니어는 로봇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다행히 다른 근로자가 로봇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사실 네. 카트에 발목이 끼어서 127일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던 일도 있었고요. 또 다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상을 입어서 85일 동안 일을 쉬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로봇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거나 위험한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고 또 24시간 또 작업도 가능하고 그렇겠지만 이런 로봇의 역습,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에 제출된 부상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이 21명 중에서 1명꼴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치명적인 중상자로 범위를 만약에 좁혀 나가면 네. 부상 확률은 26명 중에서 1명이고요. 근데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평균이 한 38명 중에서 1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독 이상하게 테슬라 기가팩토리 안에서 이런 사고가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요인은 없는지 기술을 강조했지만 허점은 없었는지 네. 이 점도 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정치의 품격. 자, 이번 주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치의 품격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가 또 슈퍼위크고요. 바로 화제의 인물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가 아닌 상계동의 마포 숯불갈비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나와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당장 뭐 지금 제가 우리 당이라고 해서 그 국민의힘에 있었던 의원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국회 소통관에 빌려가지고 기자회견하면 그부터가 모순 아니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해야지 그 국회 기자회견장을 쓸 수 있거든요. 예. 뭐 부탁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또 뭔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그래서 허은하 의원실 이름으로 잡아놓긴 잡아놨었어요. 네. 11시에 국회 소통관을. 네. 제가 그래서 취소하자 그랬어요. 취소하고 그 전날 이제 취소하기로 하고 그러면 내가 상계동에서 그럼 하겠다. 근데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결국에는 요즘 음식점이라는 것이 뭐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걸 두는데 그 시간에 사이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3시에 저희 동네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숯불갈비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게 이름이 이준석 숯불갈비로 바뀔 수도 있나요? 제가 잘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아예 그 거리가 이준석 로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잘 되면.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상계동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노원구에 출마할 것이다. 원래 자신의 지역구. 아니다. 대구 방문할 가능성이 또 점쳐지기 때문에 대구를 노릴 것이다. 그다음에 아니다. 이제 신당을 하니까 병리평이 됐든 준전동역이 됐든 몇몇 의석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비례대표를 노릴 것이다. 어디입니까? 저는 가장 어려운 도전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도전이고 결국 당이라는 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건 사실이고
사실 신당이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계동은 제가 당연히 언제나 최우선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계동에 당선되는 것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도전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대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상계동을 최우선으로 놓고 고려하고 있다. 놓은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기자회견문 입장문 굉장히 길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과 비교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짧았는데 상당히 길었고 웬만한 내용이 다 집대성됐다. 네. 한편에 모비딕 소설 같았다. 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작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의식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주일 전에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한 3일 전쯤에 제가 초안을 완성했고 그다음부터 유문만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하는지가 거기에 반영될 이유는 없고요. 저는 애초에 첫째로는 제가 어쨌든 당의 대표까지 지내고 지금 당의 행보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음을 당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요. 두 번째로는 그럼 제가 하려고 하는 신당은 무엇을 가치로 삼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담아내는 게 짧게는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참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상당히 이과생인 이준석 전 대표의 전공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글쓰기를 많이 해온 사람의 내용 같았다. 누구로부터 도움받은 건 있습니까? 한 글자도 도움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은 항상 말과 글을 본인이 직접 다 작성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마 그렇게 했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그게 실제로 지금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변가 대통령, 달변가 뭐 정치인도 있었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누가 봐도 노무현 아니면 쓸 수 없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정말 외람되게도 아마 정당의 최고위원회의를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중계방송하시는 걸 보시면요. 뭔가 써와서 종이로 들고 읽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아침에 보좌관들이 뭐 주요 신문 사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사설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도 많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나는 내 생각대로 오롯이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데 자, 회견문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걸 집중적으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총괄선거대책위원장까지도 제안을 받았다. 김기현 전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은 겁니까? 제가 그건 정확히 부인하는 게 김기현 대표 아닙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언급했거든요. 네. 책임 있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원을 통해서 저한테 제안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나 제안한 사람 밝히진 않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착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제안을 받아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잔류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희생하는구나. 그래도 크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또 반향이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셨는지요? 아닙니다. 예전에 제 당대표 하면 선대위원장 할 때도 그때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지휘하고 이럴 때도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조수진 의원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나는 선대위원장 말 들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러고 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저는 애초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질서가 무너진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리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몇 가지 그런데 조건을 제시한 건 있습니다. 뭐 가령 어떤 것들이 해결된다면 뭐 관련해서 수사가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받아들여졌더라면은 잔류할 가능성은 있었던 겁니까? 제가 그때 몇 가지 언급한 걸 하태경 의원이 무슨 3개 항으로 정리해가지고 제 조건인 양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지금 그게 지금 당이 산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한 거지 그게 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정리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에 잔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변화가 있으면은 제가 창당할 동력이 사라지는 거겠죠. 예. 그런 거 별개로 제가 뭔가 협상이나 아니면 조건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사를 바뀌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어제 탈당하고 나서 공교롭게 오늘 터지는 거 보십시오. 오늘 당장 뭐 독도 문제부터 해서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될 때는 뭐가 씌인 듯이 이렇게 계속 안 되어 가는 게 그 체계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웃긴 상황이 발생했는지 보세요. 오늘 오전에 갑자기 국방부가 기술한 어떤 문서에서 아니면 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질책했다, 대노했다, 경노했다 이런 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정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대통령이 경노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이나 반성 같은 거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부에 대해서 경노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거 여쭤보고 바로 이제 이준석 신당의 앞으로 향후 일정을 여쭤보겠습니다. 끝까지 이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남도 이준석 전 대표를 잡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자꾸만 이준석 전 대표 만날 거냐.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를 잡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훈 장관 취임한 이후에 제가 그 탈당 연설문을 쓴 데 집중하려고 전화기를 다 꺼놨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미 그 한동훈 위원장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 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그동안 감사했다, 탈당한다라고 이미 뜻을 알렸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언론에서는 탈당 가능성을 뭐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손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뭘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다. 제가 전혀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걸 밝혔음에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게 딱 보여가지고 저는 딱 선을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신당 이제 만들어지는 일정이 접어든다라고 소개되는 보도가 있는데 뭐 개혁신당이라는 가칭 씁니다. 염두에 둔 지금 당명이 있습니까? 있죠. 예, 당명은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놓고 비슷비슷한데 3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할지 정도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요.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하기 힘들다면 어떤 의미 쪽으로 좀 무게를 싣고 제가 계신지. 어제도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의미가 좀 들어간 당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창당이라고 하면은 창준위를 꾸리고 그다음에 시도당을 꾸린 다음에 중앙당 창당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허례 허식 없이 빠르게 갈 겁니다. 대체로 그럼 1월 중순이면은 창당 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유승민 전 대표 참여합니까?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이낙연 대표나 유승민 대표 같은 분에 대해서 정치적 거취를 논의할 때는 제 입으로 뭔가를 재촉하는 것도 제 입으로 뭔가를 밀쳐내는 것도 다 신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낙연 대표와의 연대를 물어보는 분도 많고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냐 물어보는 분도 많고 한데요.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취 선택을 한 이후에 저한테 말씀 주실 일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밝힐 일이지 제가 미리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표님 이렇게 좀 여쭤봐도 됩니까?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흔쾌히 오케이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케이 노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신당이라는 것이 하다못해 이제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실현하겠다는 그 계열의 정의당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은 이상, 그보다는 몇백 배나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 없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받는다 안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신뢰가 되는 표현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정의당도 정의당 쪽에도 열어둘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 즉 보수 정당의 또 한 종류냐 아니면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중도를 표방하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을 지향하느냐 어떤 색깔과 방향 이준석 신당의 이념 철학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저는 저 스스로가 우선 보수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 계열의 신당으로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 이제 참여의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보다는 좀 더 중도화된 보수 정당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러면은 보수 정당의 대표 정당처럼 되어 있는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보수 성향이 강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왜요? 당장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카카오 같은 어떤 기업의 플랫폼 사업 확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럼 가장 자유 중에 제일 기본 자유 중에 하나인 어떤 기업을 할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정 정국을 만들고 이런 것이 과연 그러면 보수의 정신과 맞는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반공만 외치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보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철학적 개념이고 뭐 예전에 어떤 보수 농객이 방송 나와가지고 맨날 뭐 김정일 뭐뭐뭐 해봐 이렇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으면 보수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사람 가르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천박한 보수라는 인식입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공화주의와 어느 정도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전체주의적이고 어느 때보다도 통제를 중심에 놓고 있고 우리 사회에 농담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에게 반하는 의사 아니면 조금 의견이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걱정하는 사람이 댓글로 달아주는 게 뭐냐면은 곧 압수수색 들어가겠군. 이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의 기본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수가 뭔가 잘못된 방향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는 자유를 근본으로 합니다. 네. 근데 뭔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댓글로 그냥 농담조로 너 이제 압수수색 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떤 얘기했을 때 보수의 방식대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상정하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심각한 상태라 봅니다. 네, 이준석 신당의 다른 보수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안 여쭤보려고 애를 썼는데 애청자분께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김한수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는지 이상민 의원도 합류를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개별 다른 세력이나 다른 의원들의 합류에 대해 가지고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지금 언급되는 인사 중에서 상당수는 매우 밀접하게 소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천하용인도 합류한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아마 내일.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도되는 거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만 참여를 안 하고 천하람, 허나, 이기는 개별적으로 단계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전망은 틀린 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답을 제가 하진 않지만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뭐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거는 서서히 확인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서운함, 배신감 느낍니까? 그런데요. 김용태 최고위원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되게 힘들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김용태 최고위원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로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저에 대해 가지고 사실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뭐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당에 남겠다고 한 이상 본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을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걸 기대하고 또 방송에 투입하기도 하고 방송에 불러주기도 할 겁니다. 이른바 이준석 까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용태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선택이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일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이 정도로 본인이 역할이 애매해질 거라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 언제나 제가 좋은 후배로서 항상 챙겨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최근에 뭐 여론조사 수치를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처음 거론될 때는 상당히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파괴력과 또 내년 총선의 돌풍으로 예상이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지적과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에 아무래도 제가 12월 말에 이제 탈당을 예고하고 그런데 당장 방송에 나온 사람들도 거의 한 70% 가까이가 결국 이준석 탈당 안 할 거다. 무슨 뭐 이런 얘기하고 중간에 계속 이제 어쨌든 김을 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도 어제 제가 탈당 기자회견하고 나서는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국민의힘의 방송 거의 한 지분을 60% 들고 있는 김앤장 듀오, 김병민, 장해찬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이준석 신당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작전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신당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야 뭐 그게 작전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대부분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찍은 분도 있을 테고 이재명만은 안 되라고 해서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 찍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한 세력밖에 없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바른 소리를 해온 집단밖에 없다. 네. 예, 저는 그 측면에서 구도는 어느 때보다 신당에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 제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출렁거릴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투표가 사표가 되질 않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이고 그렇죠. 또 비례대표제도 병립형이 될지 준연동형이 될지 모르는데 병립형이 되면 이준석 신당에 상당한 타격이 된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빅텐트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띄울 겁니다.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길 바라는 지지층들이 보수와 진보 뭐 중도를 막론해가지고 이번에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다를 지목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각 세력을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는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상황에서 신당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갑자기 여러분이 봐오시던 윤석열 이재명 듀오에 그러면 치킨 게임이 갑자기 생산적인 갈등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갑자기 죽이려고 달려들다 갑자기 친구가 된다든지 네.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결국에는 지금 신당의 공간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묘한 일종의 평행 이론이 있더라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다 12살씩 차이다. 네. 그래서 60년대 오바마, 70년대 한동훈, 80년대 이준석, 85년생으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도 또 똑같은 동갑입니다. 예. 자, 그런 얘기하면서 세 사람이 다 소띠예요. 예.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파괴력이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좀 가라앉았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아까 말했던 건 방송 지분의 한 60, 70%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실제로 지난 한 이틀 정도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도 되지 않고 저는 다만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좋은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한 2주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밝은 세상 쪽에 설 것이냐 어두운 세상 쪽에 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예. 지금 살살 벌써 이상한 게 한동훈 장관이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 제2의 6.29를 기대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이제 12.12라든지 여러 장면에서 동지적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체육관 투표로 먼저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기가 안 좋으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민정으로 민주화를 하면서 이제 직선제를 바꾸면서 그 선언 자체를 이제 본인이 했다라는 식으로 판을 짜고 그 안에서 이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간 건데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그래서 50이 끝나고 이제 60하고기 시작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사실 6.29 때문에 됐다기보다는 야당의 분열 구도 때문에 이제 사실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럼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 군사정권 출신에 대한 거부감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뭘 했습니까? 백담사로 보내버립니다. 백담사로 보내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싶은 게 뭐냐면 그때 백담사로 보내는 것으로 국민들이 만족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백담사로 보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유폐해놓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안 하죠. 그런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런 약간 어부지리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끼리 요 정도만 하면은 백담사 정도만 보내놓으면은 이 50청산 문제는 다 지나갈 거야. 끝나겠지. 예. 근데 YS 대통령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국민들도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난 뒤에 YS가 하나회 청산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때 환호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고민도 그럴 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가지고 백담사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적극적인 그 청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차별화 행위를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딘가 사이에 있다 봤어요. 백담사냐 아니면은 더 적극적인 차별화냐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은 똑같아요. 예, 그 타겟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 했던 연설보다도 그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물어보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 질문이 나옵니다. 만날 거냐, 뭐 협력할 거냐. 그런데 이미 이제 기자회견문에서는 총선 때까지는 협력할 생각이 없다 그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변을 보면은 좀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특정인을 정해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조금 무시한 건가요? 뭐 아니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내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인식이 되나요? 뭐 그건 본인의 전략이 뭔지는 제가 평가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농담을 가끔 해요.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돈에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통 뭐라 그러면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당무 장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보통 당권 장악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특정인을 상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 타겟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세요. 뭐 세대포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대포 이론은 제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어제 그냥 간편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뭔가 착각을 하면은 지금 시점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준석과의 차별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어야 된다. 그거는 이준석과 차별화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말이 나와야지 탄력을 받는 거지. 지금까지 보수정당이 2012년부터 2021년 2년까지 박근혜 대표 시절 201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전국 단위 선거를 이긴 적이 없어요. 지방선거 총선 계속 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이긴 게 지난 대선 지선 그리고 앞에 보궐선거인데 그게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고 나가지고 그거를 왜 부정한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부정하고 나가지고 어떤 선거를 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럼 세대포 이론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 주 타격 방향이 아니면 주 공략 방향이 어디가 되는 것인지 세대포 이론이라는 게 60대 7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과 20대 30대 신보수층을 엮어가지고 공략한다는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그걸 부정하는 순간 한동훈 장관의 작전이라는 거는 40대 50대를 공략하겠다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런데 86청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그럼 86청산이라고 얘기하면서 40대 50대 접근해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떤 옆에 전략가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본인 생각이면 더 위험하고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삼류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소리 하면서 지금 20대는요. 지금 대학교 1,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거 청취자분들도 놀랄 수 있겠지만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네.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일 겁니다. 4학년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태지를 띄워가지고 20대를 공략하겠다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40대, 50대 정도를 공략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가장 강한 세대인데 여기다 가서 공략을 하겠다라는 것이 무슨 보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권 심판론이 만약에 인다 그러면은 2인자가 본인 정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략 전술 자체가 왜 이준석이랑 차별화를 하려고 하지?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오늘 삼류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마이웨이 내기를 가는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도 이겨야 되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이겨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다 이길 묘안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이런 생각해요.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탈당 선언문을 쓰면서 내용을 좀 더 미래에 대해서 담았어요. 근데 저는 유럽에서도 보면은 결국엔 새로운 정당이 떠오를 때 보면은
사회의 치부나 사회에 굉장히 지금까지 중요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를 10년 정도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에 도전하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한두 번 더 하든지. 저는 제가 앞으로 제가 정치를 계속하게 된다면 30년 이상 제가 정치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나머지 사람은 그게 아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은퇴할 때까지만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다. 대표적인 게 연금 문제 같은 거죠. 지금 60대 돼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분들은 한 10년 정도만 그 해결책을 그냥 미뤄놔도 그분들 정기 은퇴할 때까지 아무 일 안 생겨요.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정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30년 뒤에 누가 저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죠. 당신 젊을 때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안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연금 문제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권이나 연금 문제를 다루라고 시켜놓으면요. 보통 60대 이상의 정치인들이 그걸 맡아서 어떻게 해놓냐면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를 해법을 내세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연설문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해열제고 진통제이지 어떻게 이게 해법일 수 있겠느냐. 한번 보세요. 연금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더 내고 덜 받고 그다음에 늦게 받고.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해열제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지금은 적립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부가식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기에 조세로 거친 비용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 비용을 또는 국민연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연금 액수가 다소 탄력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합의가 돼야 되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앞으로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님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방법은 또 살을 찌우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견문에 담겨져 있는데 자, 이 질문 끝으로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출근은 안 하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원래 원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그 비대위원장실을 지키면서 정작 오늘 비대위원 인선 발표는 있었는데요. 예, 비대위원장실을 지키면서 총지휘해야 되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저는 제가 검수완박 표결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원내 갈등 상황에서 제가 항상 대표실을 지키고 앉아가지고 원내대표랑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 책임하에 제가 지시를 하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건 책임 정치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댈 테니까 오늘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해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무조건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짧게 그냥 뭐 가능하시다면 단답형으로 좀 여쭤보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알려져 있는 대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과 의중을 맞춰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걸 전격적으로 특검을 어떻게든 차별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뭐 수정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스스로를 위해서는 무조건 받아야죠. 특검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정치인 한동훈의 명예만 걸린 것이 아니라요. 과거 화려한 수사를 했던 특검 소속 검사 한동훈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이 왜 브리핑을 하자고 하며 국민들에게 그걸 알리려고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검찰 내에 사실상의 대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밖에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정치인 한동훈은 뭐 둘째치고요. 검사 한동훈의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신당이 마상득지 마상치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또 스티브 잡스의 넥스트 스텝은 이준석 전 대표에 와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뭐 한국 경제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상저하고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상저하저였죠. 네, 상저하저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주제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년을 약간 엿볼 수 있는 주제 같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네. 네, 마침 오늘 그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통계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한유뉴스에서 살짝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산업활동 동향 어떤 조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통계청에서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조사인데 무수히 많은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들을 쭉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선행, 동행, 후행 지표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선행이라면 동행은 지금 현재 상황, 후행은 지난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 보여주는 건 뭐 심리 지수죠. 소비자 심리, 네.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동행 지표,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건 대표적인 게 소비자 물가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네요. 네, 산업활동 동향은 그런 종류의 현재 보여주는 지표들을 다 종합해서 정부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라고 짠 하고 한꺼번에 내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행 지표의 끝판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표가 발표됐는데 11월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통계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는 겁니다. 올해 지금이 12월 말이니까 한 달 전 통계니까 약간은 후행성도 있는 통계인데 여기서 반도체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엑스레이를 찍은 듯 MRI를 찍은 듯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딱 보이는데 그게 매달 변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서는 잘 알 수 없는데 근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11월 통계가 매우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한 12.8%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생산이. 근데 이 늘었다는 말은 반도체가 한 10개월 이상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쭉 기록하다가 이렇게 두 자릿수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자릿수 반등했다는 거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설명하기로는 기저효과는 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12월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지난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긴 하다. 그러나 더불어서 최근에 AI 서버 수요가 확대되면서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증가했다. HBM이죠. 네, 메모리 반도체 수출과 가격 둘 다 회복되고 있어서 크게 회복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소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최근에 뭐 HBM 고대역폭 메모리 또 DDR5 이런 것도 나오고 온 디바이스 AI 이런 반도체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섣부르지만 사이클상 저점이 지금 확인된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가 나옵니다. 저점이 확인되면 왜냐하면 이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라는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만약에 저점이 확인됐다면 그간의 통례를 보자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쭉쭉.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인데 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KBS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지수도 2년 만에 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운명이 녹록지가 않다. 반도체 관련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길래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될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비밀. 아직 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채워나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반도체 관련된 다큐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취재를 하고 하는데 이 이야기 특히 삼성전자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왜 걱정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70년대 80년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딱 한국 반도체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얘기도 해야 되고 미국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의 흥망성쇠를 봐야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상황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우리 신년에 KBS 좋은 다큐멘터리가 줄을 이어서 방영할 예정인데 자 미리 맛보기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건데 일본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사실은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한때 뭐 상위 10개, 세계 10개 상위 업체 하면 7개, 8개가 일본 업체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소재 부품 장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한테 보복의 수단으로 이 반도체 소재들을 들고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우리한테 무기로도 쓰기도 했는데 지금 그거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잘 안 됐죠 당시에도. 네. 그랬는데 과거에 부흥할 때는 메모리였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왜냐하면 이 메모리라는 것을 일본이 잘하다가 우리가 넘겨받았다. 왜 그러냐? 메모리의 특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하면 우리는 비메모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도체 그 미국에서는 그냥 칩이라고 합니다. 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칩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보다 빨리 계산하는 기계입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연산 속도로 막 빠르게 계산해 주는 게 칩이고 이 칩들 가운데 특이하게 기억해 주는 칩. 이게 메모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건 메모리죠. 근데 대부분의 칩은 그냥 칩입니다. 그냥 논리 연산 처리 장치인 거죠. 근데 일본과 우리가 메모리에 뛰어든 것은 이 칩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칩이라고 말하는 논리 연산 칩, 로직 칩을 하기는 좀 어렵고 메모리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인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하자면 메모리는 아파트를 짓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고 비메모리, 로직 칩, 연산 칩은 화학 플랜트 공장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플랜트 공장이면 그게 더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아파트는 똑같은 걸 계속 쌓으면 됩니다. 적층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걸 잘 구현해내면 되는 거고 아파트 플랜트 그 화학 플랜트는 여수산단 이런 그림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한 파이프도 있고 고로 같은 것도 있고 저장소도 있고 물도 끌어오는 시설이 따로 있고 복잡한 설계도면에 따라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우린 이제 메모리 얘기할 거니까 메모리 정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아주 작은 단위의 것을 잘 구현해내야 되는 제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성격이 아주 강하다. 동시에 세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 실수하면 안 돼요. 이게 뭐 하나 회로 하나만 잘못 그려도 바로 불량이 되고 그게 수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심하게 작업 공정도 관리해야 되고 최종 제품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는 똑같이 표준화된 종류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단가 싸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싸면 쌀수록 유리합니다. 그 싸면 쌀수록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유리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산업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만들었는지가 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쓸 거라고 해서 미국에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어디서 싸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요. 아주 작고 가벼우니까 그냥 비행기로 실어도 충분히 실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반도체는 다 하고 있었지만 시작은 반도체 고향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가만 보니까 퀄컴이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다 미국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거 고부가 같이 해서 하고 싶은데 메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일본이 뛰어들었고 그래서 일본이 70년대 후반부터 세계 시장을 거의 잠식해서 80년대 전성기를 누리고 90년대 초까지 이걸로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하다가 일본이 그렇게 좀 반도체 생산에서 몰락을 하고 우리에게로 또 그 자리가 온 이유도 궁금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한국이 잘해서요. 라는 답을 기대하시겠지만 한국이 너무 뛰어났어요. 우리가 인재가 많잖아요.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뭐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세계 최신의 반도체를 만드는지 기적의 역사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 비장한 또 배경이 많이 깔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잘하지 않는데 1등이 됩니까? 근데 일단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미국이 싫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잘하는 게 싫었습니다. 지금 미중 분쟁 과 똑같은 구도입니다. 사실은 2차 대전 뒤에 일본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간 나라였거든요. 미 군정기도 거치고 그러면서 군대도 없는 나라가 됐죠.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였는데 그래도 경제는 니네 알아서 잘 해봐라고 지원을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섬유 산업에서 따라오더니 철강, 자동차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따라오더니 반도체까지
오히려 미국보다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70년대 80년대 어느 순간에는 네. GDP 기준으로 전체 GDP 기준으로 일본이 미국이 한 70% 수준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곧 따라잡히겠다는 네. 그런 위기감이 있었겠네요. 1인당으로 따지면 이미 넘어섰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일본은 1억 좀 넘는데 미국은 3억이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배로 차이가 나는데 70% 따라왔다. 이건 1인당으로 따지면 훨씬 잘 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네. 게다가 첨단 산업을 잘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누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90년대 다가올수록 애플 TV 파친코 시리즈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이니치 제일교포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 여기도 압니다. 보면 파친코, 네. 여기 주인공이 사는 시대가 딱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 보면 미국인 은행장 일본에 파견온 이 사람이 엄청 일본을 두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하는 말이 고질라가 이길까 슈퍼맨이 이길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질라는 일본, 슈퍼맨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당시엔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마음은 우리 용가리가 이겼으나 한 마음일 텐데. 용가리 네.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자, 그렇든 이 미국이 그럼 일본을 무릎 꿇린 게 그냥 뭐 군사력을 동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뭐 일본이 잘 나가는 것이 질투난다고 해서 플라자 합의가 결정적이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플라자 합의는 그 환율상의 조정을 한 겁니다. 일본 돈의 가치를 높여서 일본 상품을 비싸게 만들고 그래서 일본 수출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정책이었는데 이걸 일본이 바보같이 합의를 해줍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이 워낙 자신감이 있었고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G2면은 이 정도 의무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합의를 해주는데 네. 환율 얘기고 이 얘기는 반도체 얘기와는 좀 결이 다르고 너무 긴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네. 반도체 차원에서도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건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일본 반도체가 너무 싼 거예요. 잘 만들었는데 가격도 훨씬 싸요. 미국 시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반덤핑 제소를 합니다. 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나온 반도체 협정의 내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웃깁니다. 일본께 싸잖아요. 좋은데 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싸게 팔지 못하게 합니다. 세금을 통해서 아니면 니네가 알아서 가격 높여. 고관세를. 네. 관세뿐만 아니고 알아서 높이라는 식으로. 네.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 싸게 못 팔게 하면서 결국 일본이 쓰러집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쓰러지는데 그때 한국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왠지 느낌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 얘기와 기가 막힌 쉬운 삼성이 뭘 잘했나 뭐 이런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성 기자님 예능부 소속 아니시죠? 썬킴을 지향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KBS 서영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